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이게 무려 작년에 산 보드인데 지금이 7월이죠. 이 보드 영상을 이제서야 찍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얘는 다른 영상 찍다가 까보긴 했네.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이거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어둠에 어두운 이러면 어감이 되게 안 좋은데 영어로 다크 이러면 되게 있어 보여요. 무슨 다크나이트, 다크템플러, 다크초콜릿 이러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 왠지 비싸 보이고 왠지 더 나중에 나온 것 같고. 아, 다크서클은 아니구나. 이상하게 또 히어로라는 단어하고도 잘 어울려요. 아무튼 이름은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구성품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원래는 메인보드를 처음 보면 이쪽 방열판 쪽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얘는 아닙니다. 이 칩셋 쪽에 펜이 없는 게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얘는 펜이 없네요. 야, 그렇게 띄웠는데도 여기 또 있네. 소음면에서도 그렇고 먼지 끼는 점에서도 그렇고 없애길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Z590 보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방열판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데 사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B550 보드들하고 비교하면 한참 크죠. 인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전원부를 오버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텔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전원부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 전원도 8+4핀이에요. 저게 8+4핀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얘는 여기 LN2 점퍼가 있고 이쪽에 전압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일반 유저한테는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예요. 남아 돌죠. 실제로도 14+2페이지인데 그 중에 V코어에 할당된 페이지가 14페이지입니다. 나머지 2페이지는 SOC에 할당돼 있고요. 듀얼 아웃풋 구성입니다. 디알모스는 X95410R를 썼는데 90A짜리예요. 14+2페이지에 모두 걔를 썼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ASP1405I를 썼습니다. V코어만 14페이지인데 90A짜리 14개면 1260A입니다. 뭐래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램은 스펙상 최대 5000MHz까지 지원합니다. 각종 버튼들하고 스위치도 오픈 테스트하기 편하게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세이프 부트 버튼, 리트라이 버튼, 슬로우 모드 스위치, 파워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M2 소켓은 2개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요즘엔 중급 정도만 돼도 한 3개는 달리던데 얘 정도 되는 보드가 2개밖에 없다는 건 좀 그러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2개도 다 쓸 일은 없습니다. 자, 후면입니다.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하고 시머스 리셋 버튼 있고요. 무선 랜 와이파이 6 AX200을 지원합니다. 보통은 이 자리에 내장 그래픽 출력 단자들이 있는데요. 다크 히어로는 내장 그래픽 단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CPU 지원 목록에 보면 르누아르나 피카소가 있어요. 근데 내장 그래픽 단자는 없어. 이거는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이 사진 보시면 아주 맛있어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 수저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죠. 맛있는 거 차려주고 숟가락 안 주기. 지원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든가. 그런데 사실 이 보드에다가 그 CPU들을 끼우고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5600, 5800만 해도 이 보드에 끼워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USB 단자는 파란 거 4개, 빨간 게 무려 7개입니다. 이거는 3.2 젠2 타입 C고요. 유선랜은 듀얼인데 빨간 게 인텔 1기가짜리입니다. 까만 거는 리얼텍 2.5기가짜리예요. 오디오는 아날로그 포트 5개, 광출력 하나입니다. 자,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PU는 똥수율 5950X 쓰겠습니다. 요즘에 뭐 EBS에서 만든 똥발반내라는 노래가 있던데 원래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라디가 물이 셉니다. 처음엔 그래가지고 그냥 썼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 방울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방파제 소년 얘기 아시죠? 그 소년 방파제 무너진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3번이나 사발 갔다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다가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막다가 뭐 그 다음엔 팔뚝으로 막다가 뭐 그러죠. 그래서 바르던 실리콘 양도 점점 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발랐는데 이 정도까지 바르고 난 다음엔 사실 물이 안 새요. 그래도 불안해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라디값 조금 아끼려다가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손가락 찡겨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죽었어 이씨.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이걸 보시는 다른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지 마시라고 찍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라디고 이게 정상적인 라디예요. 대부분의 라디는 이 나사울하고 밑에 방열판 사이의 간격이 꽤 넓습니다. 혹시 나사를 깊게 박더라도 이 밑에 방열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놓는다는 얘기죠. 손가락은 두꺼우니까 잘 안 들어가지만 이런 나무젓가락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놀아요. 얘는 택도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격이 넓은 애들도 긴 나사를 사용하면 밑에 닿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라디가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이 밑에 있는 코어 튜브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약간 어긋나게 만들어놔요. 나사구멍에서 수직으로 깊이 내려가도 이 코어 튜브에 닿는 게 아니고 이 방열핀에 닿아요. 그러니까 긴 나사를 박더라도 이 방열핀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졌지 코어 튜브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코어 튜브인데 여기로 물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열핀은 찌그러지면 보기가 흉하긴 해도 물이 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코어 튜브는 터지면 물 셉니다. 그래서 이 나사구멍하고 조금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나사를 심하게 조여도 이 방열핀이 찌그러지지 튜브는 안 터져요. 근데 얘는 정확히 이 나사구멍 밑에 이 튜브가 지나갑니다. 이 라디는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의성이 보여요. 제가 만져본 라디의 개수가 상당합니다. 일체형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은 라디를 만져봤어요. 이게 문제의 라디예요. 얘 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멍하고 어긋나 있죠. 대칭 구조기 때문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긋나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얘는 처음에 보여드린 건데 얘도 그렇고 이거는 일체형인데 얘도 어긋나 있어요. 이 흉악한 놈만 딱 밑에 겹쳐 있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 충분히 위아래로 비껴달 수 있는 애를 뭐하러 이 라디 구멍 딱 밑에 만들어 놨냐 이거죠. 그렇다고 또 제과실이 전혀 없느냐? 저도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원래 순정 나사고 이게 제가 사용한 나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2mm 정도 더 길어요. 라디에 체결하는 표준 사이즈는 얘가 맞습니다. 이게 30mm짜리거든요. 얘가 표준 규격보다 한 2mm가 더 길긴 해요. 그런데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로 방진 패드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나사를 써야 됩니다. 이 번들 나사를 끼면 방진 고무의 효과를 못 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얘를 썼다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라디 나사인데 얘는 지금 나사산이 이 끝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차피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얘는 나사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끝에 눌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바퀴 더 돌려도 더 들어갑니다. 저 순정 나사를 쓴다고 해도 100% 터지죠. 이 얇은 젓가락조차 여기 안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간격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나사를 조금만 세게 조이면 이 밑에까지 가서 닿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도 일부러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게 이 나사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구멍이 희한하게 작아가지고 손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드라이버로 돌려도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감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밑에 나사가 닿는지 안 닿는지. 힘껏 누르면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사 구멍에 나사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 3박자가 맞아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일단 수동 오버클럭 테스트를 해봤는데 CPU는 46.5배수, 램은 3800까지 들어갑니다. 우선 1:1 4000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봤는데 TM5 기준으로는 돌아는 가요. 그런데 윈도우 하드웨어 에러를 못 잡아요. 이거죠. WHEA. 이후로는 줄여서 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 타이밍 14 스트레이트의 휘를 통과하는 기준으로는 3800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몇 가지 다른 테스트를 좀 더 해봤습니다. 무려 작년에 부탁받았던 미션인데 이걸 지금 해서야 해보네요. 이게 590X입니다. 이 까만 게 코어고 빨간 게 스레드예요. 코어 자체도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2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16코어 32스레드죠. 제가 부탁받은 테스트는 순정 상태에서 이 가상 코어들을 전부 다 죽이고 순정 상태랑 성능 비교를 해봐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코어 32스레드가 아니고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6코어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16코어 16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테스트는 이거였었고요. 이 테스트를 하는 김에 CCD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의 성능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CCD가 하나만 남는데 아까와의 차이는 16스레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는 16코어 16스레드고 지금은 8코어 16스레드죠. 그리고 이렇게 2번 CCD를 죽이면 이게 5800X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 16코어 16스레드 상태,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 상태에서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순정 상태고 이게 SMT를 껐을 때입니다. SMT를 끈다는 얘기는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6코어 16스레드입니다. 얘는 8코어 16스레드죠. 얘는 1번 CCD 하나만 쓸 때입니다. 수율 좋은 5800X가 되는 거예요. 5950X는 보통은 2번 CCD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똥수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한 5950X는 1번 CCD는 다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CTR로 CPU 등급을 체크해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CTR 2.0으로 체크해본 거예요. CTR 2.1 사용법은 다다음 아니면은 다다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정 상태일 때 돌려본 건데 똥수율답게 당연히 브론즈가 나옵니다. 근데 얘도 이 CCD 하나를 죽이면 수율이 좋아져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이 CPPC 태그를 봐도 아시겠지만 얘보다 얘가 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죽이고 1번 CCD로만 돌리면 골든 샘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수율 좋은 5800X가 되는 거예요. CCD 말고 스레드를 죽였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면 실버가 나와요. 편의상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CPU 등급은 올라가요.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똑같은 16스레드지만 얘는 16코어고 얘는 8코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는데 캐시 사이즈가 달라요. CCD를 하나만 쓰면 캐시가 반토막이 납니다. 얘하고 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딱 절반입니다. L1, L2, L3 전부 다 얘네들의 절반이에요. 이것도 딱 5800X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율을 비교해 볼 건데 수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CPU 수율이 있고 맨컨 수율이 있습니다. 얘네 둘 다 CPU 오버클럭은 올코어 47.5까지 들어갑니다. 0.5배수 단위로 진행했을 때의 결과가 그래요. 순정 상태랑 비교하면 각각 1배수씩 더 들어갑니다. 그 전에 CPU의 성능 차이는 많이 나요. 얘는 16스레드가 전부 다 리얼 코어고 얘는 아니죠. 얘는 찐코어하고 가상코어가 반반입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가 꽤 크고 그건 시네벤처만 돌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으로 돌렸을 때의 점수고 이게 2번으로 했을 때의 점수예요. 둘 다 램은 똑같이 3800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으로 하나 2번으로 하나 순정 상태랑 비교하면 온도는 확 떨어집니다. 같은 전압 기준으로 한 10도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온도에 압박 없이 좀 더 여유있게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각각 올코어 47.5배수까지 들어가고요. 램 오버는 해보면 얘는 얘랑 똑같아요. 3800입니다. 얘는 3933까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4 스트레이트에 휴에러가 없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맨컨 수율도 1번 CCD가 2번보다 좋습니다. 2번을 죽이면 이 정도까지는 들어갑니다. 각각 이 세 가지의 램 타이밍은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 세 간의 전체적인 성능은 당연히 1등, 2등, 3등이에요. 근데 게임 성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스레드를 이거만큼 다 쓰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각각 이 조건으로 게임도 돌려봤습니다. CPU 배수는 수동 풀고 각각 PBU로 돌렸습니다. 이게 순정 상태고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FHD 환경이고 테스트 조건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평균을 내보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램오버는 이게 제일 높지만 의외로 프레임은 이게 제일 안 나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아마도 캐시 사이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캐시 사이즈가 얘네들에 비해서 절반이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590X에 비해서 5800X가 게임 성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 성능만 추구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낫긴 낫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걸로 쓰다가 본격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 프로필을 로드해서 쓰는 거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네벤치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성능의 75%는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도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5950X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원부하고 칩셋 온도를 보려고 프라임 스모를 1시간 동안 돌려본 겁니다. 올코어 42배수로 맞추고 전압은 1.3V의 레벨 3 줬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패키지 파워는 300W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추가 쿨링 없이 이렇게 1시간을 돌렸을 때 전원부는 86도까지 올라가고 칩셋은 68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PBO 설정했을 때 보드의 PPT, TDC, EDC는 각각 395, 255, 200입니다. PBO만 설정한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 돌려보면 40.5배수까지 올라갑니다. 고클럭보다는 안정적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대1 말고 1대2에서는 4533까지 들어갑니다. 램 세부 세팅은 2표 참고하시고요. 1대2에서는 CCD를 하나만 쓴다고 해가지고 클럭이 더 높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CPU 오버는 B550 보드들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 없어요. 커브 옵티마이저나 CTR로 오버를 하면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수동 오버나 PBO만 적용한 상태에서는 20만원대 보드들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드가 20만원대 보드들에 비해서 CPU 오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펠티어나 질소를 써가지고 극한 냉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보드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드가 램오버 능력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코어나 스레드 안 죽이고 정상 상태에서 돌린 거예요. CPU 46.5배수에 램 3800입니다. 이 세팅을 기준으로 바이오스 설정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라도 한번 CCD별로 오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6.5배수는 2번 CCD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1번 CCD는 얘보다 높게 들어갑니다. 아까 2번 CCD를 죽이고 했을 때는 47.5까지 들어갔었죠. 근데 그거는 온도에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1.4V까지 준 거거든요. 근데 모든 코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1.4V를 주면 온도를 못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7에서 47.25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CCD는 47.25배수, 2번 CCD는 46.5배수로 시네벤시 30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전압은 1.375V의 레벨 3 줬고요. 최고 온도는 89.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3601입니다. 익스트림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우선 램오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매뉴얼로 바꾸시고요. 한 칸 아래는 통과, 그 아래가 랭클럭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클럭을 넣으시면 됩니다. 수율에 따라서 3800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3800을 넣었고요. 한 칸 아래 FCLK는 랭클럭의 절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한 칸 아래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한 칸 아래가 CPU 배수를 입력하는 칸인데요. 이건 일단 통과. 그 한 칸 아래도 일단 통과. 손대지 마시고 쭉 내려요. D램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값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램타 계산기를 보시고 따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램타 계산기 사용법은 이쪽에 뜨는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팅한 타이밍은 TWTR 라지까지가 이렇고요. 그 아래로 TWR부터 TWR라디까지의 값입니다. 그 아래로 마지막 TCKE까지의 타이밍이 이렇고요. 그 밑으로는 45 밀티, 디세이블. 나머지 RTT 값은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밑으로 빵빵빵, 그 밑으로 24, 20, 24, 24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램타 계산기에 다 있는 값들이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안 들어가면 다른 추천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밑으로 SOC 전압이 나올 때까지 일단 통과. SOC 볼티지는 매뉴얼로 바꾸시고요. 저는 SOC 전압은 1.15V 줬습니다. 램 전압은 1.5V 줬고요. VDDG 전압들은 1.075V 줬습니다. VDDP 전압은 1.05V 줬고요. 이런 전압들은 이게 딱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셔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한 칸 옆에 어드밴스드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제일 마지막 줄에 AMD CBS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에 UMC 커먼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D램 메모리 매핑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뱅크 그룹 스왑은 디세이블, 그 밑에 뱅크 그룹 스왑 알트는 이네이블. 이렇게 두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면 램오버 쪽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에 들어가가지고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램오버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나면 그 다음에 CPU 오버를 하시면 됩니다. 실패하신 분들은 램타 계산기 참고해가지고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클럭을 낮추든가 전압을 올려보든가. 자, 통과했다 치고 다시 익스트림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이게 CPU 배수예요. 그냥 단일 배수로 오버하실 분들은 여기다 원하는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6배수면 46, 46.5배수면 46.5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CCD별로 오버를 하고 싶으면 한 칸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CCD고 이게 두 번째 CCD예요. 저는 각각 47.25랑 46.5를 입력했습니다. 이것도 램하고 마찬가지로 본인 수율에 맞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아래로는 만지지 마시고 다 통과. 익스터널 디지 플러스 파워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기 보이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액티브 프리퀀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위에 있는 VRM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디세이블로 바꿔야지 생기는 메뉴예요. SOC 로드라인까지 레벨 3으로 맞췄으면 밑으로 내립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트위커 파라다이스는 통과. 한 칸 아래 CPU 코어 볼티지는 매뉴얼로 바꿉니다. 매뉴얼로 바꾸면 한 칸 아래 CPU 전압을 입력할 수 있어요. 저는 1.375V를 입력했는데 본인한테 맞는 전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PU 수율하고 쿨러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자, 나머지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어드밴스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PSS 서포트를 디세이블로 바꿔요. 이러면 바이오스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윈도우 돌아가서 안정성 테스트 돌려보시면 됩니다. 통과 못하면 CPU 배수를 내리든가 전압을 올리든가 하시면 돼요. 모니터 스탠드 필요하신 분께 나눔합니다. 탱크 스탠드라는 제품이고 미개봉 신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 길이도 조절이 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암고는 탱크예요. 한글로 탱크. 필요하신 분은 탱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ODD인데 요즘엔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거는 그냥 선착순이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LG 거 하나 삼성 거 하나고 거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 그 유부남을 위한 위장용이에요. 와이프가 봤을 때 컴퓨터에 이게 달려있으면 한 10년 된 컴퓨터로 보인다는 얘기죠. 안에 내용물은 5950X의 다크 히어로의 3080ti인데 요게 달려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아 불쌍한 우리 남편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 언제 한번 유부남용 컴퓨터를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먹었어 이제. 없는데 뭐. 이제 좀 무거워졌나? 어디 봐. 몸무게 늘었나 보자. 몸무게 늘었어 안 늘었어? 막 온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먹을 거 달라는 거야 뭐야? 예, 이걸로 그냥 아주 혼을 내주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게 뭔지 알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뭔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이고 하여튼 2분 고급이야.